사색과 지라르이고요. 제가 사색을 담당하고 여기가 지라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색을 담당하는 한동경이고요. 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지라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아주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직장에서 풀리지 않는 저의 욕구를 모임을 통해서 채우고 있는 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대화 주제가 그거잖아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네. 근데 왜 이 영화를 고르신 거예요? 저는 원래 일본 영화를 좋아합니다. 특히 뭐 심야 식당, 카모메 식당, 뭐 바람마을 다이어리, 어느 가족 이런 일본 감성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어쩌다가 본 영화인데 뭔진 모르겠는데 여운이 너무 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뒤에 생각나면 한 번씩 또 보고 그런. 이게 네. 한 번만 본 게 아니시구나. 네. 영화를. 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처음 봤을 때는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였던 것 같고 조금씩 세상을 맞아요. 알아가다 보니까 더 슬프더라고요. 맞아, 좀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2003년에 개봉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20년 전에. 네. 초딩 때. 맞네, 초딩 때였네. 음. 그럼 처음 본 거는 언제쯤이었어요? 제가 원래 유튜브 댓글 이런 걸 거의 안 다는데 제가 댓글을 단 게 어제 오랜만에 보니까 5년 전, 6년 전 그때도 막 원래 좋아하는 영화니 어쩌니 저쩌니 해서 이렇게 어느 리뷰 간증을. 네네 거기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최소 한 7, 8년 전에 봤겠구나.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좀 감상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지금 제가 오랜만에 어제 다시 보니까 그 어렸을 때는 내가 뭐라고 그렇게 여운을 깊게 남겼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하나하나 좀 디테일적인 것까지 다 이제는. 네, 이제는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좋았어요. 왜 그 영화가 좋아라고 하면 그냥 좋은데? 근데 왜 좋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되게 감정선도 좋고 또 워낙 원래 일본 영화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일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일단 제 주변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주변은 저는 어떠세요? 일단 영화 자체를 많이 안 봐서 유명한 거는 뭘 봤지? 근데 저는 그 일본 영화라는 장르를 떠나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시간을 달리는 소녀거든요. 애니메이션. 그건 책으로도 읽고. 보셨어요 혹시? 그건 또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생 3명의 단짝 친구 3명 중에서 2명이 이제 사랑에 빠지는데 이 여자아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초능력을 얻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타임슬립물이기는 한데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일본 특유의 감성과 시간에 대한 그런 명언들과 약간 동양 어바웃 타임 느낌일까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바웃 타임보다 훨씬 좋아요. 어바웃 타임은 네. 물론 내용이 너무 좋지만 너무 좋아요. 그 레이첼 메가담스 얼굴에 모든 게 다 뺏긴 느낌이거든요. 그 주연이 너무 예쁜 바람에 너무 예뻐요. 조금 다 뺏긴 느낌. 물론 그 세세하게 보면 남자 배우의 대사가 너무 좋고 맞아요. 메시지도 진짜 감명 깊고 그 주연 남자 배우와 아버지와의 관계도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을 달리는 소녀도 이모와 이 여자 주인공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시선을 빼앗길 만한 비주얼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만화니까. 어차피 2D니까. 맞아요. 2D고 좀 비슷한 그림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메시지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더 강렬하게 다가와서. 꼭 봐야겠네요. 일본 작품 좋아하시나요? 영화? 저는 일본 작품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저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더 많이 봐가지고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나는 좀 충격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저 아직 이거 안 봤습니다. 너무 슬프다 해서. 이거 설정 자체가 너무해요. 이미 오랫동안 그 아들을 키웠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아이가 바뀐 것 같다. 그런 내용이요. 아이가 바뀐 것 같다 해서 두 가정이 그 연락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한 번에 바뀌는 거 말고 한 몇 주인가 며칠인가 저 집안 가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오는 가족들의 심리 묘사나 자식들의 어떤 심리 묘사. 그런 내용이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네요. 감독 좋아해요. 일본 작품들은 근데 일본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모니터 속에서 사귀는 친구들이 일본 작품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해. 방금 좋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되게 말씀을 잘해주신 게 저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친구가 없습니다. 다들 저는 저를 모르잖아요. 타인이 보는 나. 근데 친구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을. 근데 저는 친구가 많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을 한 게 왜냐면 차분하시고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인상은 친구가 많은 사람은 좀 본인 게 많이 없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 의미로 친구 많이 없겠다. 결론은 친구 많이 없게 느껴진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친해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애니메이션 본다고. 어차피 그 학교 가서 자면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한 새벽 2시, 3시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자고 그랬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비춰보면 좀 뭐랄까 친구를 모니터 속에서 사귄 친구들이 일본 작품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모니터로 사귄다라는 표현보다는 작품을 접한 횟수가 물론 다 많은 다르겠지만 작품? 제 경험상 맞아. 제 경험 친구는 모니터 속에서 만나면 돼. 나루토랑 친구 먹으면 되지. 저도 하이큐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이큐 진짜 좋아해서 마지막 편이 영화로 개봉됐을 때 심야 영화 예매해서 갔는데 영화관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럭키비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관 직원이 광고가 한창 나오고 있었는데 그냥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그냥 지금 틀어드릴까요? 네. 네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틀어주고 그 영화를 보면서 핸드폰을 했던 근데 영화관에서 그러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이큐가 배구 영화인데 그 스포츠를 다루는 작품 특성상 뻐렁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보면 혼자 이렇게 약간 얌전하게 봐야 되는데 저밖에 없으니까 막 혼자 막 방방 뛰고 막 일어나고 이러면서 봐서 저한테는 그 순간이 되게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있어요. 진짜 흔하지 않은 추억. 맞아. 너무 좋았어요. 애니메이션 얘기 약간 좋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일본 작품에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으신 지라르님은 이 작품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너무 좋았어요. 다 처음 끝나고 보신 건가요? 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정말요? 네. 본인이 결정했잖아요. 이거 네. 하자고. 그러니까 선택지를 2개인가 3개 주셨잖아요. 네, 여러 개 주셨죠. 3-4개? 책 따로 영화 따로. 아, 이렇게. 맞아.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조제를 하자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합의가 됐잖아요. 그걸 왠지 보고 싶었어요. 워낙 유명하긴 하죠. 그러니까 유명하기도 했고 저희 회사에서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몇몇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거 너무 좋다라고 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택해서 봤는데 너무 좋았고 그 여운 맞죠. 그 여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좀 그런 연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연애는 어떤 연애예요? 있어봐요.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느낌이 10대나 20대 초반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할 수 있지만 비교적 그때가 더 쉬울 것 같긴 해요. 그런 연애가. 30대에 접어든 이제 제가 다시 그 연애를 하기에는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느낌이 크단 말이에요. 못 돌아갈 것 같은 그 마음. 이미 지나온 길을 그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마음. 동심에 대한 동경 같은 느낌이에요. 주인공들을 보면서 좀 마음 졸이며 봤어요. 보는 내내. 언제 그 현실의 문제가 이 친구들에게 찾아와가지고 힘들게 할까, 슬픔을 줄까. 그 시기가 올 것 같아서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그나마 이제 뒤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담백하게 끝났고 누구 탓하지 않고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막 대견스럽다. 오히려 이제 저보다 더 어른 같은 느낌. 그 영화 속에서는 저보다 어린 설정이지만 저보다 더 어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고마우면서도 동심을 이제 느끼게 했던 그런 영화였어요. 이 짙은 여운이 되게 역설적으로 그 담백함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맞아요.
츠네오가 도망쳤다고 표현했잖아요. 맞아. 남 탓하면서 뭘 하지도 않고 내가 결국 도망친 거다 하고 혼자 울고 네. 그런 모습들이 실제 당사자였으면 되게 슬펐겠지만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어른이 되어가는 게 좋은 길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순수해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마음 안타까우면서도 대견스러운 마음이 이제 들었죠. 맞아요. 이런 류의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막 그때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 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때는 용기였는데 지금은 포기를 해야만 시작할 수 있는 사랑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딱 용기만 내면 딱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몇 가지를 좀 포기하고 나를 좀 내려놓고 해야 한다는 그 현실이 저는 좀 슬프거든요. 근데 그게 꼭 나이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나이에서만 오는 거라면 굳이 포기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만약에 진짜 본인이 현실적인 뭐 문제가 있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조금 나이 먹어서 사회적인 명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겨서 못하는 거라면 용기 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솔직히 그런 면에서는 슬프게는 안 봤거든요. 동심에 대한 동경까지는 안 받고 공감은 하나. 저는 그 조제가 장애인으로 나오잖아요. 네.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하셨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1, 2년 전에 다리를 다치셨고 저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커가지고 한 6년 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이 굉장히 강렬한데 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관계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는 내내 저도 아슬아슬했던 게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안 좋은 걸 아니까 그 할머니가 자기 손녀와 세상을 동떨어뜨려 놓으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네.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상처를 받을까봐 할머니가 밖에 나가서 막 일을 다 하고 볼일을 다 보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할아버지가 나중에 치매가 와가지고 치매 오기 전에는 본인 마음도 잘 숨기고 하시는데 치매가 오면 사람이 좀 어려지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맨날 나 단칸방에 처박아 놓고 너네만 놀러 다니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조제가 또 심지어 그냥 땅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옷장 안에 들어와서 자잖아요. 거기 안에 책을 다 쌓아놓고 저희 할아버지도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공부하는 거 뭐 좋아하시고 제가 인터넷 컴퓨터를 할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제 네이버 아이디를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제가 아직도 쓰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조제한테 저는 좀 심각한 애착을 느꼈거든요. 저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애착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조제가 너무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할아버지가 그 담담하게 본인의 인생의 말년을 받아들인 그게 좀 약간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좀 슬펐던 작품이었어요. 정말 더 와닿으셨겠다. 맞아요. 너무너무 와닿고 또 심지어 남녀가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아팠는데 여기 이제 여자가 아픈 거니까 저는 좀 묘하게 성별이 바뀌면 그 설정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재밌고 흥미롭게 봤던 작품이었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할머니는 계속 쿠미코를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츠네오는 쿠미코를 꺼내주잖아요. 근데 이 둘의 감정은 사랑이었어요. 할머니도 쿠미코를 사랑하니까 나가지 못하게 한 거고 츠네오는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꺼내주고 싶은 거고. 와 정말 다양하다 사랑의 형태가. 본인은 근데 어느 쪽에 더 와닿아요? 할머니한테 와닿아요? 츠네오한테 와닿아요? 저는 그래도 츠네오한테 와닿는데 츠네오가 끝까지 서로를 책임져줬으면 어땠을까. 엔딩이 조금 아쉬워요. 그렇게 되니까 더 여운은 깊은데 저는 이제 다들 막 감상평이 그렇잖아요. 이제 현실적인 사랑. 그러면 도대체 현실적인 사랑은 뭔데? 정해져 있는 건가? 장애인과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게 현실적인 사랑인 건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근데 또 저는 이제 동경님처럼 음. 가까이에서 사실 그런 걸 체험하거나 겪어보거나 본 적이 없잖아요. 장애인과의 사랑.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가 안 겪어봐서 그런 거다. 근데 뭐 안 겪어봐서 그런 거다라는 말도 저는 조금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겪어본 사람만이 그럼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시면서 좀 생각이 든 게 네. 밖으로 할머니가 꺼내지 않았던 이유는 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변수를 없애려고. 그래야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인물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나가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안 겪어봤고 또 할머니 입장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를 하진 못하겠지만 나가서 좀 부딪혀 보는 게 좀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건 물론 내 생각이고 또 당사자들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유독 동양권에서만 동양권이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팍팍한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 고모가 호주에 거주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두 데리고 호주에 데려가서 한 1년인가 2년인가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의례 생각하면 다리가 편찮으신 분이 다른 언어권 나라까지 가면 살기가 더 불편할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훨씬 편했거든요. 그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이 어마어마하고 영어를 못 쓰는 사람이라는 게 딱 티가 나잖아요. 동양인 늙은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티가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게 이렇게 좀 대해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심지어 하루는 길을 잃으신 적이 있어요. 다리가 편찮으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더 퇴야 된다는 생각에 하루에 1시간씩 꼭 걸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새로운 길을 도전하다가 아예 그냥 길을 영영 잃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갔던 사람이 저녁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녁 한 7시, 8시 넘어서 리무진이 집 앞에 딱 도착하면서 할아버지가 선글라스를 끼고 딱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래서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잘 하시니까 본인이 길을 잃을 걸 대비해서 영어로 그걸 번역을 한 쪽지를 들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뭐 누구고 몇 살이고 어느 동네 누구의 지금 딸네 집에서 있다. 너가 나한테 뭐 집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면 사례를 분명히 해줄 거다. 그 동네가 좀 약간 부촌이었거든요. 고모랑 고모부가 그때 당시에 좀 부자 동네에 살고 계셨어가지고 그 동네 이름 보면 딱 아니까 그래서 진짜 리무진을 그래서 할아버지도 걷다가 모험심에 자기가 어차피 그 쪽지가 있으니까 일단 끝까지 걸어보고 싶었대요. 걷고 진짜 착해 보이고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그 쪽지를 보여줬대요. 자기를 데려다 줄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평생 한국에서 바라보았던 할아버지의 삶과 그 호주에서 1년 남짓 1, 2년 남짓 보는 그 할아버지의 삶의 질이 완전 달라요. 조제를 보면서도 아 해외에서 이랬으면은 진즉에 전동 휠체어 어릴 때부터 타고 다녔을 텐데 그럼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학교도 다 당연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자꾸 가르쳐 줘야 될 걸 안 가르쳐 주고 맞아요. 쓸데없는 걸 가르쳐 준다는 생각을. 저 미분적 네. 가르쳐주고. 진짜 저도 사실 지금 장애인을 대하는 법 하면은 이게 얼어붙거든요. 근데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배운 적도 없고. 그걸 맞아. 이제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으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 맞다. 하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저는 딱히 그거에 대해서는 와닿지는 않긴 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약간 텅 비어 있더라고요. 전 그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옛날에 그냥 사내 교육에서 들은 게 지금 장애인의 80% 이상이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맞잖아요. 그렇긴 하죠. 생각보다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럼 장애의 요소를 빼고 그 캐릭터 중에서 조금 더 정감이 가는 애착이 가는 주인공이 있었어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둘 다
있는데 어렵네요. 그 선택을 하려고 하면 한 명은 원픽 골라봅시다. 그러니까 그게 어렵네. 좋은 이유에서든 뭐 마음 아픈 이유에서든.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좀 아니, 생각해야 돼. 굳이 원픽 안 골라도 돼요. 원픽을 캐릭터에 골라라고 했잖아. 아니 너무 힘들면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뭐 싶었는데 어쨌든 뭐 원픽이든 아니든 마지막에 할게요. 어떠세요? 조제도 조금 특이하고 맞아요. 시나리오도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이게 작품 그 캐릭터 몰입보다는 그 남자 주인공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그 생각에 계속 사로잡히는 거예요. 감정선이나 표정이나 와 너무 그래서 전 남자 주인공이 가장 애착이 가더라고요. 뭐 그 캐릭터도 되게 애착이 갔지만 연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계속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한 것 같아요. 어. 진짜 잘해요. 그 감정에 이질감이 없었어. 완전 몰입이 됐구나. 네네 정말 음. 어떻게 이렇게 대사가 없는 장면에서 그 표정 하나 눈빛 하나로 제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공의 감정이. 그래서 어떻게 연기를 이렇게 잘하지 하면서 계속 감탄하면서 봤는데 일단 남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진 것 자체도 진짜 스스로한테 솔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거의 면접 같은 걸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로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가잖아요. 그것도 참 용기 있는 선택인 것 같고 저는 여자 주인공의 입에서 엄청 많이 봤었는데 저는 여자 주인공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랑에 빠졌지만 그걸 숨기려고 애써 담담하게 막 하는 그게 전 좀 인상이 깊었고 그 여자 주인공한테 어릴 적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카센터에서 일하는 그 친구가 네 결혼할 거냐면서 막 차 빌려주러 와가지고는 행패 같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네 결혼까지 할 거냐면서 이랬는데 얼굴 표정은 안 보이는데 에이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그 뒷모습마저도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슬펐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렇게 맞아. 말했잖아요. 맞아요. 말투나 목소리 자체도 책을 읽을 때와의 목소리는 전 좀 다르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약간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감정을 숨길 때에 그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연기도 참 잘하고 그 캐릭터에 완전 몰입을 해서 봤고 그 다리가 불편한 와중에도 요리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리고 방도 되게 잘 꾸며놓고 본인 딴에는 잘 정돈해놓고 그렇게 사는 게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견하고 동시에 안쓰럽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봤던 그 남자가 저를 좀 깨게 했어요. 몰입을 하는데 발연기가 맞아요. 아니면 그게 명연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난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일본에서는 그런 연기가 되게 많지 않아요? 막 그런 양아치 연기? 코노야로 막 이런 느낌? 맞아. 약간 저는 영화로만 거의 접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일본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일본 특유의 한 번씩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막 혼잣말 하는 남자 캐릭터 약간 아시죠? 막 왜 이런 거야? 이거 막 약간 이렇게 좀 오버하면서 근데 저 그걸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호텔에서 그게 좀 아무도 버튼이 누르지 않았는데 그게 사람이 10,000원인데 층마다 계속 좀 선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 저보다는 조금 몇 살 많아 보이는 남자분이 조금 들으니까 막 이거 왜 이런 거야? 아무도 누르지 않았는데 왜 자꾸 서는 거야? 이거 뭐야? 이상하다. 이걸 계속 혼자 말로 하는 거야. 순간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게 문화적으로 그게 조금 있다고 하면 연기를 잘한 거긴 한데 그러면 그 연기는 명연기겠지만 한국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오글거리는 맞아요. 없었으면 좋겠다 저 캐릭터는. 네. 그 캐릭터랑 조제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것도 너무 희미했어요. 아쉽긴 했죠. 그 관계가 좀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영화 속에서. 개연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본에서 있을 만한 그 문화적 요소라면 명연기고 좋은 설정이겠지만 그걸 다 차치하고 나서도 와닿지 않았다. 이 영화를 조금 불편하게 했던 요소 중 하나였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스치듯이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모니터로 친구가 훨씬 더 많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에. 근데 그 친구가
쉬는 시간에 수업 다 끝나고 선생님한테 뭘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이러고 딱 갔는데 선생님이 그걸 못 듣고 교무실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딱 얼어붙더니 글쩍글쩍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 학기 첫날이었거든요. 근데 혼자 글쩍글쩍하고 돌아오길래 그러니까 말로 한 말로 여기를 진짜 글쩍글쩍하면서 글쩍글쩍 관자놀이를 글쩍글쩍하면서 글쩍글쩍 이렇게 하고 딱 돌아오더니 다음에 물어봐야겠군 이렇게 하면서 가방을 열더니 주섬주섬 처음에는 한 몇 달간은 조금 피했어요. 좀 뭔가 이제 그 다름에서 오는 무서움이 저는 좀 경계가 있었거든요. 있죠. 특히 그때는 더 어렸을 때니까 맞아. 그걸 이해하는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행동을 네. 눈앞에 보이니까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맞아. 무서움이 느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친구가 저희 반에서 가장 재밌고 아. 가장 마음이 넓고 가장 개성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래,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를 모니터 속에서 만나야 된다니까. 그 친구가 항상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다녔는데 이게 길이가 한 요만했거든요. 보통 여자들은 앞머리가 있다가 길면 그 기르잖아요. 네, 이렇게. 네, 네. 근데 항상 그 거지존에서 그 이렇게 있길래 턱까지. 이렇게 있길래 아. 왜 머리가 안 기르지 이랬는데 자기가 그 길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힘의 컷 같은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진짜 딱 요만한 숫이었어요. 막 음. 많은 숫도 아니고 딱 요만큼만 요렇게 해서 요걸 항상 이렇게 딱 내리고 다녔어요. 그 옛날에 SES 바다 언니처럼. 근데 저도 최근에 그러니까 일본 영화나 책을 한 번씩 보시면은 되게 뜬금없이 되게 야한 장면이 나온다. 좀 그런 게 많잖아요. 저는 이게 일본 문화인가? 항상 신기한 거예요. 모든 영화나 소설에 그런 자극적인 장면이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다 대답을 얻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잘 저장해 왔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인들이 솔직해. 깊은 사유의 결과라기보다 관습이 그래. 대담하게 윤리의 선을 넘고 그 모순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 그걸 솔직함으로 네. 받아들이셨구나. 네. 오. 이게 사실 사람들이 되게 누구나 저도 그렇고 고상한 척하지만 다 되게 좀 뭐랄까 본능적인 모습이 악함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수면 아래로 계속 감추려고 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죽음이나 성 문제를 논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잘 가르쳐주지 않고. 맞아요. 저도 이 영화 보면서 굳이 변태 아저씨 설정을 넣었어야 될까? 그리고 굳이 츠네오의 그 성적 생활을 배드신들. 갑자기 배드신들 나오잖아요. 그것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야 된다. 그냥 암시 정도만 했어도 될 것을 저렇게까지 했었어야 됐나라고 저도 생각했고. 심지어 그렇겠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그 강아지 왜 맞아. 카지노 사장님이 강아지도 맞아. 수천이만 맞아. 키우고 수천이라고. 그런 약간 저런 설정을 왜 하지 하는 게 일본 영화에 항상 있어요. 문화 자체가 성적으로 좀 문화가 많이 다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그런 건 되게 좀 터부시하긴 그쵸 한데 그쵸. 거기는 어떤 유명 연예인들도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봤어요.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아니, 대놓고 자기 SNS에 오늘 하룻밤 보낼 사람? 잠깐 할 사람 그런 것도 하더라고. 물론 다 그런 분들이 아니겠지만 그쵸. 그런 문화도 우리보다는 좀 더 좀 큰 거라고 표현해야 되나? 용인됐다고 표현해야 되나? 용인되는 표현이 맞아. 맞나? 좀 아 더- 조심스럽네. 좀 더 자연스럽다. 그런가? 자연스럽다 표현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서양권도 좀 대놓고 그런 어필 같은 게 되게 맞아. 많은 것 같은데 이미지 자체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서양은 개방적이다. 일본은 외설적이다. 이렇게 뭔가 돼버린 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또 왜 굳이 넣었나 싶은 것들이 많아요. 갑자기 저 창문 위에서 여성의 알몸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근데 그것도 일본 문화라고 하면 또 근데 어쨌든 저는 일본 문화를 잘 모르니까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았다. 영화를 몰입하는데 좀 깼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 두 사람이 SM 야한 잡지 보면서 농담하고 헤어질 때도 그런 잡지를 건네면서 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물고기 숙박업소 가가지고 조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밑에
밑에 깊은 바다에서 나와서 너랑 세상에서 제일 야한 잠자리를 하려고 내가 나왔다. 아 굳이 잠자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을까? 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연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딱히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냥 농담. 농담 왜냐면 좀 커플들 사이에는 그런 농담을 둘이서 음. 할 때도 있잖아요. 불편하진 않았어요. 음. 오히려 좀 유쾌하게 만든 음.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재밌게 봤어요. 저는 좀 낯설었거든요. 왜냐면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 안에 있던 저도 몰랐던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거겠죠. 장애인이 잠자리를 그것도 저 SM스러운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생경하게 봤어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더한 사람도 있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는 되게 양반이잖아요. 아 그런가? 이 영화에서 나오는 다른 인물들 그것도 좀 불편했어요. 츠네오랑 다른 여자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파트너가 갑자기 뒤에서 좀 좀 성적인 제스처를. 제스처를 네. 했잖아요. 굳이 문화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잘 모르지만 문화라고 받아들이고 음. 나중에 내가 오해를 했으면 그때 다시 수정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아, 네. 좋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이 관계가 조금 변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만난 사이고 어떻게 하다가 밥을 얻어먹었는데 연인까지 됐단 말이죠. 네.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항상 이 영화 리뷰 보면은 동정심이었을지 사랑이었을지 헷갈려 하잖아요. 동정심도 있겠죠. 그 누구나 약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쵸. 처음에 시작은 휠체어는 아니지만 그 유모차라 해야 되나? 그거를 끌어주잖아요. 근데 정상인 사람한테 그거 안 끌어주잖아요. 잘 생각. 그쵸. 근데 그건 내가 끌어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끌어줬고 그 마음에 기저 있는 동정심이 있었겠죠. 근데 동정심도 사랑의 전부는 아니지만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츠네오가 조제에게 느끼는 다양한 감정 중에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나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동정심에서 이 조제를 챙겨주고 관계를 가지고 했다는 거는 츠네오의 모든 것을 하나로 치부하는 일반화시켜버리는 거라서 저는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한 게 왜 사람들이 동정이냐 사랑이냐를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지? 그 안에 다 속해 있는 거 아닐까? 동정일 수도 사랑일 수도 사랑이란 감정 안에는 진짜 수백 가지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사랑이고 당연히 동정심도 있다. 근데 이게 과연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끼리에는 동정심이 없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네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연인 사이만큼 특이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관계 친구는 거의 친구의 역할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연인 관계는 유독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정말 엄마 아빠가 돼줘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좀 애교를 좀 기대고 싶은 자식이 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멘토가 되고 또 어쩔 때는 재밌는 친구가 되고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관계들이 관계라기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연인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그 중에서 동정심은 생길 수도 있죠. 방금 되게 약간 저만의 의문에 대한 해답이 풀렸는데 되게 다양한 역할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고 친구는 친구의 역할이 있는데 근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뭐 친인척 간의 그런 관계 뭐 부모랑은 1촌인가 뭐 이렇고 막 2촌, 3촌, 4촌 이렇게 배우는데 부부 사이는 0촌이라고 배운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정말 의아했어요 어린 마음에. 왜냐면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부부는 왜 이 모든 걸 다 초월하고 0촌이 되는 걸까? 근데 그게 그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 보다. 부모 역할, 자식 역할, 삼촌 역할, 친구 역할 다 하니까 0이 되는 거죠. 저는 간호사니까 임종에 가까워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확실히 저 혼자는 피가 섞여야지 훨씬 더 슬퍼하고 훨씬 더 케어를 해주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어가는 어떤 한 사람의 모든 권한은 1순위가 배우자가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떻게 피 섞인 부모, 자식보다도 배우자가 그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선점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되게 무겁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거기서 해답을 얻은 것 같고 조금 약간 후련한 감이 있네요. 아픈 사람이구나. 녹음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신경이 저 이것도 약간 방금 네. 죄책감 느낀 게 네. 아픈 사람이 음. 지나갔는데 내가 녹음을 걱정하고 있다는 게 아. 죄책감이 들긴 하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2부 합시다. 아, 좋습니다. 저 화장실을 가고 아. 싶으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두 분은 좀 영화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최근에 어제 다시 보니까 그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동네 꼬맹이들 조금씩 나오잖아요. 자매 귀여운 애들. 쿠미코가 타고 다니던 그 유모차 같은 게 고장이 나서 이제 방치해두니까 그 꼬마 중에 언니가 오빠한테 고쳐달라고 해. 스네오한테 고쳐달라고 해 하니까 그 여자가 못 고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 꼬맹이가 망가진 유모차를 그냥 조금 아련하게 이렇게 봐요. 그러고 나서 화면이 전환되는데 둘의 사이가 못 고친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그 장면이 확 보이는 거예요. 약간 연출적인 네. 느낌으로. 맞아.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그걸 말씀해 주시니까 네. 더 쓸쓸해진다. 네. 음. 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은 게 아예 고칠 수 없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스네오가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오빠 츠네오가 못 고친대. 그러니까 츠네오가 포기를 하고 도망쳤다. 근데 이렇게 저는 보여서. 그 장면 네. 애기들이 이거 고장났어 이렇게 조제가 오빠 못 고친대 이렇게 음. 대답했잖아요. 저는 그거 츠네오한테 얘기조차 안 하고 아. 자기 혼자 더 슬퍼졌어. 저는 저는 그렇게 슬퍼졌어. 받아들였거든요. 그냥 저는 조제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관계를 시작했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초반에 말고 딱 그 동거를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었고 그 유모차가 거기 방치돼 있는 이유는 더 이상 밀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조제는 가만히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더 이상 안 데리고 나가구나. 이제 마음이 떴구나. 그래서 애들한테는 오빠 못 고친대. 이것도 직접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한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 말씀 들으니까 네. 생각나는 게 만약에 츠네오가 못 고친대라고 하려면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서 못 고치게 됐다가 되면 좀 맞을 것 같긴 해요. 그것도 슬프다. 근데 저도 그래서 유모차를 저는 좀 어느 정도는 조제가 츠네오가 나가 떨어질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제는 보면은 이별에 대한 준비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우는 장면이 안 나와요.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남자애는 본인 스스로 인정했듯이 도망쳤기 때문에 나중에 후폭풍을 길거리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저는 받아들였고 조제는 일부러 유모차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면서 그 츠네오가 본인에게서 떠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동 휠체어를 겟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동 휠체어 그거 분명히 본인이 돈 모아서 산 게 아니라 지원해 준 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시에서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뭐 장 봐준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 분명히 그때부터 그 휠체어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츠네오가 있으니까 불편하게 업혀 다니고 그러다가 둘 다 아무튼 성장을 했잖아요. 그 아픈 사랑으로 인해서 성장을 했는데 조제는 그 성장한 거를 저는 속도감이라고 봤거든요. 항상 누군가가 밀어주는 속도로만 살다가 중간에는 유모차도 없이 업혀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맨날 장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그 본인 이동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비로소 영화 끝에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좀 연출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좋았어요. 할머니가 밀어줄 때 그 속도감이랑 츠네오가 그 스케이트보드 연결해가지고 밀어줄 때 속도감이 분명히 다르고 맞아. 나중에는 할머니가 밀어줄 때보다 더 느린 업혀 다니면서 바닷가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까지 본인이 전부 다 겪고 맨 마지막에는 딱 자의적으로 일어나서 당당하게 장 보면서 돌아가는 그 장면이 저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 뒷모습이 그거를 이제 혼자 요리해가지고 딱 그 생선 구워. 맞아 생선 구워가지고 먹는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고 좋았어요. 담담하게 잘 이겨냈구나. 좀 응원하던 입장에서는 그 장면 좀 인상 깊었어요. 어떤 장면이 인상 깊으셨어요? 좀 컨셉 모텔이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에 물고기의 성. 물고기인 성. 네. 그때 했던 말들이 계속 고씹어지는 건 있어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젠간 너가 떠나겠지만 그거를 원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줘서 좀 좋았어요. 그 장면이 또 하나 뽑으라면 그 장면이었는데 유모차 얘기를 들으니까 좀 바꾸고 싶긴 하네요. 저는 이거 리뷰 찾아보는데 네. 제목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이게 특이한데 어떤 사람이 리뷰에다가 왓챠피디언가 현실은 호랑이처럼 무섭지만 조제는 그거를 말라 비틀어진 생선을 먹듯이 잘 해결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조제를 좀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 비록 물고기를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물고기를 잘 요리해서 먹잖아요. 그게 약간 현실을 잘 씹어 먹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아 맞아. 유독 좀 그리고 마지막도 생선을 구워 먹는 맞아. 장면으로 나오니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호랑이를 보러 가잖아요. 보고 네. 싶어서. 네. 근데 되게 무서워했어요. 근데 무서워했는데 왜 보고 싶었냐 하니까 연인이 생기면 같이 보고 싶었다. 가장 무서운 걸. 가장 보고 무서운 싶었다. 걸. 그래서 호랑이는 무서운 거고 극 중에서는 호랑이를 극복했어요. 츠네오 덕분에. 네. 근데 물고기는 보지 못했잖아요. 네. 조제는 호랑이를 츠네오 덕분에라고 해야 되나? 츠네오와 함께 이겨냈지만 물고기는 보지 못했어요. 호랑이라는 이 무서운 현실만 받아들이게 되고 물고기는 결국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제목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조제가 그 현실을 덤덤히 이겨내려고 했고 그렇게 이겨냈고 하지만 물고기 같은 그 아까 얘기한 표현으로는 동심을 결국 제대로 찾지 못하고 끝났던 그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 우리는 호랑이만 실제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무서운 것만. 좀 뭔가 나를 겁나게 하는 것만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그 물고기의 성에서 조제의 독백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본인이 살았던 곳이고 그 어두운 곳, 깊은 바다가 본인이 살았던 곳이고 이제 츠네오가 너가 언젠가 떠나가면 나는 그렇게 또 조개 껍데기처럼 굴러다니겠지. 저는 좀 조제가 그냥 물고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도 또 생선을 구워 먹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그냥 결국 혼자 살아가는, 그냥 결국 혼자가 되고 혼자 잘 살아가는 그 모습. 아까 저는 물고기를 동심으로 생각했잖아요. 그 동심을 굽고 있다. 라고 바싹 끓다. 석쇠에다가. 이제 그래서 안타까워. 더 이상 순수함은 그렇구나. 이거를 한중일 다 똑같지만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조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그냥 단어의 나열인 것만 같긴 한데 조제가 스스로한테 붙인 이름이기까지도 하니까 제목에서 오는 좀 신비로움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 되게 주인공도 특이하죠. 좀 신비롭고 그 숙박업소도 조금 희한하잖아요. 그 조개 침대에다가 그다음에 갈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CG 로. 징그러웠어요. 그게 일본에서는 그게 되게 뭐랄까 자연스러운 문화 중 하나지 않을까. 잘 모르지만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받아들여야죠. 테마 그런 숙박업소가 많다고 꽤 들었어요. 많은 걸로 알았어요. 바닷속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근데 공감 안 됩니다.
그런가 봐요. 이게 저는 그 유튜브에서 리뷰하는 영상에서 그 스네모가 부모님을 인사시키러 가다가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알겠다 하고 동생이 형한테 물었는데 그게 넷플릭스에서는 지쳤어? 물음표로 번역이 되고 어떤 유튜버가 리뷰한 데는 형 자신 없어진 거야? 자신 없어진 거야로 저는 봤어요. 맞죠. 저도 이게 지쳤어랑 자신 없어진 거야랑 너무 다르게 느껴져가지고 다르죠. 와 이게 되게 책도 왜 번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영화도 좀 이런 외국 영화는 잘 봐야겠다. 책도 잘 골라야겠고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막 없이는. 그 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 없어? 응. 라는 말을 한 게 무심한 너무 다정하지 않는 말이었던 근데 느낌이 그 들었고. 전에 무슨 악기 가게 같은 데서 동생이랑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제사 때 장애인 여자친구 데리고 올 거야? 자신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걸로 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는데 그 츠네오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실제로 딱 당일이 돼서 심지어 엄마 아빠한테 직접 전화한 것도 아니고 동생한테 부탁해서 말을 전달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동생이 이제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자신 없어진 거야? 내가 자신 있냐고 물어봤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니 자신이 없구나 당일이 되니까. 저는 요렇게 그 흐름이 좀 괜찮았고 그래서 동생 입장에서는 동생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확실히 좀 무심한 것 같기는 해요. 진짜 너무 전 진짜 너무 슬픈 게 애초부터 사람이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한테 인사를 간다 해놓고 그게 엎어버린 게 족제한테 너무 큰 상처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전 조제가 엎었다고 생각했는데. 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약간 네네. 끊겨서 그런데 네. 어쨌든 동생이 네. 자신 없어라고 했는 게 좀 네. 너무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그 자신 없어 얘기를 듣고 네. 막 그렇게 화를 내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 네. 그 그냥 츠네오가. 끊잖아요. 그냥 뭐 끊고 하는데 지쳤어랑 비교했을 때는 자신 없어라는 대사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쳤어를 들으면 자기 연민에 빠질 것 같은데 자신 없어라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내가 해야 될 것들 좀 더 긍정적인 힘에 대해 좀 더 고민할 것 같아요. 지쳤어를 받아들였을 때는 조제에 대한 감정이 불편했을 것 같고 자신 없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의 조제에 대한 감정은 좀 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저는 그 집안이 제사 지내는 집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집안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엄격한 집안에 장애인 여자친구 너 진짜 데려올 거야? 라고 묻는 건 줄 알았어요. 동생이.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제사면은 명절처럼 친척들 다 오는데 거기에 여자친구를, 그리고 제사 자체가 막 좋은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사실. 누구를 기리기 위한 이벤트지. 거기에 여자친구를, 장애인을 데려올 거야? 이렇게 해서 저도 지쳤어는 그 관계에 대한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장애인이라서 거기서 네가 뭐 동정심이든 사랑이든 뭘로 시작했는데 거기서 오는 뭔가 지침이 있니, 부채감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같고, 자신 없어 이거는 관계는 명확한데 감정도 명확한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엄격한 가족에게 내밀기에는 조금 가족의 눈치가 보이나, 이런 질문으로 저도 받아들여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쳤어를 들으니까 확실히 좀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맞아. 지쳤어를 잘못 받아들이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관계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자신 없어는 좀 더 주체적인, 남 탓을 적게 할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 좀 그 말이 싸가지 없었지만, 그 자신 없어란 말 싸가지 없었지만 지쳤어라는 말보다는 좀 나았지 않았을까. 뭐가 진짜일까요? 일본어를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저는 자신 없어로 이제 받아들이려고요. 저도 그렇게 동생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싶진 않아요. 착한 것 같던데. 근데 오히려 그런 질문이 더 필요하다 생각해요. 좀 더 내 감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서. 그 씬 다음에 바닷가 씬 나오지 않아요? 네. 그 씬 다음에 맞죠? 쿠미코가 이제 바닷가 가자고. 맞아요. 그래서 바닷가 가서 업어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언제까지
업을 수 있을 것 같냐. 나도 이제 노인이 될 건데 늙어갈 건데라는 말을 하는 걸 보고 약간 츠네오가 아 결혼까지 진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조제가 그냥 이렇게 딱 얼굴을 묻어버려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참 남자가 당당하게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딱 내가 언제까지 정겠어 너를 업을 수 있겠어 나도 노인이 될 거고 몸이 늙어갈 건데 이렇게 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제가 그냥 담담하게 있던 것도 아니고 딱 고개까지 딱 묻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요. 저걸 참고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제사 안 데려간 것도 저는 조제가 그래요? 저는 약간 그 물고기를 수족관에서 못 본 거에 대한 화남으로 나 그냥 안 갈래. 나 일단 화장실 갈래. 그러고 차에 딱 타서 어차피 안 가게 된 김에 바닷가 가자.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남자 어떻게 봤어요? 츠네오가 제사에 안 데려간 것 같아요. 조제가 안 간 것 같아요. 둘 다겠죠. 네? 전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츠네오는 비교적으로 조제보다 더 많은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조제는 이미 계속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잖아요. 음. 어차피 이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은. 바다에 대한 것도 좀 받아들이기 무서울 것 같긴 해요. 그 조제 입장에서. 실제로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거를 보게 되면 뭐랄까 끝일 것 같은 느낌? 츠네오와 이제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네. 마음속 정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는 와중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까 제가 동심으로 표현했잖아요. 그걸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면 동심을 내가 다 봤어. 그리고 나서 이 관계가 끝났을 때는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헤어졌을 때 더 큰 좌절을 느끼지 않을까? 때로는 동심을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안 무너지게. 너무 버킷리스트를 다 일찍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남은 여생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버킷리스트 하나 정도는 남겨놔야 그래도 이렇게 약간의 좀 아쉬움과 살아갈 이유도 동기부여? 좀 있고 네. 그런 느낌인가? 모든 걸 맛보고 나서 그걸 다 뺏는 거랑 네. 몇 개 남겨놓고 다 뺏어진 거, 몇 개가 뺏어진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백만장자가 가난뱅이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 벌다가 가난뱅이가 됐을 때의 그 감정은 좀 다르잖아요. 그쵸. 물질적으로 제가 표현했지만 조지한테는 그게 감정적인 크기인 것 같아요. 물고기까지 다 보는 거는 일종의 백만장자가 되는 건데 백만장자가 되고 나서 빈털터리가 됐을 때 그 커다란 감정의 격차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되는 것도 있었어요. 오히려 가장 보고 그러니까 호랑이는 그냥 직면해 보고 싶었던 두려움인 거고 물고기는 진짜 원하고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겨두는 게 낫다. 저는 물고기 조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면 호랑이는 자기가 진짜 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이렇게 무서운 걸 보고 싶었다. 근데 물고기는 그렇게까지 안 보고 싶었는데 그냥 뭐 동물원 옆에 있었는데 자기가 저는 제사를 안 간 게 조제의 선택이라고 봤기 때문에 일부러 더 크게 화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물고기도 안 받고 제사도 안 간다. 더 크게 난리치고 그렇게 봤거든요. 물고기를 보고 싶은 이유는 사실 없고 나중에 이제 그 독백에서야 저 밑에 깊은 바다에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뭐 굳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제 스스로를 물고기에 비유를 한다면 굳이 자기의 모습을 거기 갇혀있는 수족관에서 볼 이유는 없으니까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쓸데없이 안 가려고 땡깡 부린다. 더 필요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그렇게 봤거든요. 그때 그 츠네오 표정이 진짜 나 이제 지쳤어 하는 표정이거든요. 맞아. 조제가 땡깡 부릴 때. 맞아. 그게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네, 동경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 조제는 판단을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어느 문턱에서 판단을 내리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츠네오의 죄책감을 좀 덜어주기 위해 그렇게 땡깡 부린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약간 그 마음도 있었어요. 그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물고기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석했잖아요.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해석을 하면 내 꿈 중에 하나가 물고기야. 근데 물고기를 막상 봤는데 별로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상상과 환상으로 남겨두는 게 더 아름다울 수 있듯이. 조제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때요? 둘 중에 누가 더 좋다고 했죠? 대답하셨어요? 나 기억이 안 했어요. 나네. 그니까 전 둘의 관계가 좋았어요. 둘의 관계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다. 아. 짜장면 짬뽕 같은 느낌이다. 그 정도로. 짜장면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짜장면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설명할 때 저는 짜장면을 더 좋아하지만 이거 이해를 위한 비유로서 적절한 예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렇게 꼭 집어보니까 할 말이 없네. 조제에 비해서는 츠네오가 더 이해가 더 쉬운 느낌? 근데 조제는 저랑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성별도 다르고 근데 몸이 불편하고 또 그리고 만나고 있는 와중에 또 그거를 뭐랄까 이별을 계속 받아들이려는 걸 같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적이 뭐잘 없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잘 모르니까. 헤어질 때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서로가 이별을 그냥 딱 직감을 했잖아요. 진짜 다 담백하게 그 둘은 조제와 츠네오는 그게 가능할까? 만약에 이별에 맞닥뜨려야 한다면 되게 부러운 이별이었어요. 그런 담백한 이별이. 아름다운 이별이긴 하죠. 네. 어때요? 이별은 둘 중에 누가 먼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별은 조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느 한 지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슬펐어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울 것 같아요. 약간. 울 것 같잖아요. 슬펐어요. 저기 휴지 있어요. 근데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헤어진 거잖아요. 그건 아마 이제 현실의 문제가 가장 컸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별을 한다는 거는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제가 여기 발제문에다가 둘이 다시 만났으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라고 적었거든요. 혹시라도 다시 만났어. 왜냐하면 츠네오는 자기 그 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트를 하러 갔긴 네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연이라도 다시 만났으면은 관계가 계속 이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전 안 될 거라 봐요. 음. 서로가 자양분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 지금 우리는 헤어졌지만 너는 나한테 정말 많은 걸 줬어 라고 조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조제는 적어도 이제 만났어도 앞으로 잘 지내 덕분에 고마웠어 라고 말할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츠네오가 조금 걸리긴 해요. 거기서 조제의 말을 듣고 이제 발걸음을 뗄지 그럼 조제의 말을 듣기 전에 뭔가 말을 할지 그거는 좀 그 상상이 안 되긴 하네요. 예측이 안 되긴 하네요. 어떨 것 같아요? 다시 만나면. 저는 일단 우연이라도 다시 만나면 서로가 좀 제가 바라는 결말은 서로가 일단 처음에 굉장히 무너져 내려서 다시 0에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영화 보는 내내 조제는 당연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꾸 너무 방어적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몸을 사리고 그 츠네오는 지나친 책임감을 너무 스스로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나. 그래서 그것만 조금 서로가 조율이 되면 건강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거든요. 조제는 회피형 느낌이잖아요. 좀 불안정 회피형 다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츠네오는 너무 다 책임을 지고 지나친 책임감 당연히 너무 좋은 거지만 뭐든 중요하니까. 약간은 집착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동거를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도 제 입장에서는 일단 휠체어를 좀 사주고 좀 돌아다녀 보고 계산이 서면 동거를 할 것 같은데 장애인을 진짜 너무 장애인으로 받지 않나. 방어 기제가 많았잖아요. 조제가. 그게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요. 그걸 덤덤히 받아들이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어 기제랑 그 해피성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느꼈어요. 그 방어 기제 없이 이별하게 되면 물고기를 얻고 나서 추락하는 거.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되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는 그 격차를 견디기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아직 감당할 정도의 힘은 없는 캐릭터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츠네오가 조금 더 불안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조제에 비해서는. 간극이. 맞아. 불안하죠. 혼자서 모든 걸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 장래도 불확실하고 집에 얘기 나가도 못하고 여자친구 병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그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둘 다도 다른 면으로 되게 성숙한 면이 있는 주인공들이라서 그래도 몇 년의 연애가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작품을 볼 때마다 와, 나는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은 일단 없는 것 같고 하고 싶다. 앞으로 좀 성숙한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성숙한 사랑은 없지 않을까요? 사랑으로 내가 성숙할 뿐이지. 사랑으로 내가 성숙한 사랑은 다 그냥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엄마 아빠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이해가 되잖아요. 아,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니까 서툴렀구나. 그러면은 그 말은 아내도 아내가 처음인 거고 남편도 남편이 처음인 건데 그럼 과연 성숙한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 내 나이도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고 인생도 처음 살아보는 거고 이 역할도 내가 처음 맞아보는 거면 다 서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자식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중년 부부들이 아예 이혼을 하거나 아예 사이가 좋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나 뭐 어떤 책 같은 거 보면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뭘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결 못한 것들도 있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떤 가대평가. 그럴 수는 있지만 너는 아니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할 수 있으면 위대한 개츠비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잃을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츠네오도 이렇게 어른스러운 사람인데 결국은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른스러운 사람도 할 수 없는 관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모든 거를 할 수 있을지언정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츠네오랑 도제가 둘이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어려서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나이가 들었으면 그래서 그 상태에서 서로를 만났으면 어떤 게 현실인지 대충은 아니까 저는 그제서야 좀 이어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발제처럼 뒤에 다시 만나면 저는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회 초년생이니까 한 뭐 25, 6이면 한 7, 8년만 지나서 만나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새로 만나는 거였다면 시작부터 좀 삐그덕거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주제의 말이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30대가 넘고 나서는 하나만 안 맞아도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시작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 있고 20대보다는 그리고 다시 만나는 거는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제는 결국 놓아줬잖아요. 근데 놓아준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그 자기 어떤 기준에 맞을까? 또 좀 걸리긴 해요. 저 이 말까지 들으니까 아까 조제를 물고기에 비유한 게 너무 이제 와닿아졌거든요. 조제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잡히거나 적극적으로 막 도망치지 않잖아요. 근데 물고기들이 약간 그 가두리 양식 안에 들어가면 쓱 들어갔다가 가두리 양식 안 풀어주면 그냥 거기 계속 있잖아요. 풀어주면 또 가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서 완전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저는 만약에 7, 8년 뒤에 다시 만나게 되면 츠네오가 몇 번 밥 얻어먹을 몇 번 더 오면 나 이번엔 소고기도 사왔는데 소고기도 구워줘. 호랑이 고기 사왔는데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하면 그럴 저는 수도 있겠다. 더 불타오를 것 같거든요. 그 시간을 둘이가 어떤 식으로 보내왔냐에 따라서 결말이 다르긴 하겠다. 네. 다음 발제가 뭐죠? 다음 발제 마무리입니다. 어떠셨나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전에 했던 대화가 서브스턴스였잖아요. 영화. 영화 네. 서브스턴스 그리고 뭐 이방인 또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다가 정말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사랑에 대한. 근데 그게 더 깊은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 특히나 서브스탄스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서브스탄스가 약간 여성의 성상품화를 다루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하는 데는 저희가 좀 조마조마하면서 팟캐스트를 했다 보니 이번 요 팟캐스트가 확실히 더 깊은 대화를 했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 이번에 처음 봤지만 네. 좋아하는 영화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한 거라서 네.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즐거웠어요. 그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는 정말 즐겁잖아요. 네. 이 시간이 그랬어요. 음. 즐거웠고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얘기를 나누기 전과 후에 작품에 대해서 바뀐 생각 같은 건 없어요? 바뀐 게 그냥 좋은 작품이었다. 이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이해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저도 오늘 혜진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요거를 빌미로 따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케이크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영화 저는 이거 대학생 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 이 영화를 추천해준 친구가 이제 MBTI로 표현을 하면 쌉티예요. 근데 심지어 남자였거든요. 완전 쌉티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영화를 추천해주면서 너무 아름다운 영화다 라고 하면서 추천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서 끊기는 와이파이로 본 영화였는데 그때는 좀 마냥 슬프기만 했어요. 막 할아버지 생각나고 그다음에 어쨌든 안 이어진 영화고 그리고 막 그 제목의 난해함 이런 것도 좀 잘 해석을 못했고 근데 일단 감정만 와닿으니까 그냥 일단 슬프기만 한데 이걸 왜 저런 친구가 아름답다고까지 표현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말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번에 다시 보니까 진짜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눈에 보이고 그리고 또 대학생 때는 할머니가 마냥 나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되게 답답한 사람. 맞아, 저도. 근데 이제 지금 시각에서는 너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다 큰 손녀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살면서 20몇 년을 그 20몇 년을 이른 아침에 사람들 눈길을 피하면서 산책하는 그 할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까지 좀 캐치를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 남는 거는 물고기에 비유하신 게 좀 너무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제목이 좀 완성되는 느낌이에요. 난해하거나 신비롭기만 느껴질 수 있는 제목이 좀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아서 쌉티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쌉티라고 하셨잖아요. 이 영화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절제된 감정 표현. 그런 의미에서 그 쌉티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봤을 때는 꽤 잘 적절하게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해가 됐네요. 아.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 왜 이랬나 이렇게. 만약에 왜 난 이만큼 해줬는데 네. 넌 왜 이렇게 했어? 뭐 뭐 이런 울고 식으로 막 불고 울고 이랬으면. 불고 그랬으면 이제 쌉티 이분이 안 좋아했을 거고 그럼 쌉티가 아니더라도 싫어할 요소들이 꽤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꿋꿋이 이겨내고 최대한 견뎌내보려고 노력하는 그 주인공들의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싶긴 모습들 합니다. 때문에 이제 쌉티의 픽을 받았네요.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혜진이 오늘 어떠셨어요? 저 사실 오기 전에 좀 긴장을 나름 많이 했거든요. 말을 워낙 좀 조리 있게 잘 하시는 두 분 사이에서 내가 아니? 잘할 수 있을까? 베베베베. 뭐 이상한 말만 하고 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일단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좀 느낀 게 있었거든요. 저는 좀 나는 좀 결국에는 사랑을 마음껏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내재된 그런 주고 싶은 사랑이 많은데 그거를 제가 조금 계속 이게 좀 절제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더 많이 표현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할머니가 보여준 사랑이랑 스네어가 보여준 사랑이랑 되게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또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줄 때 그게 내 머리로는 조금 그게 사랑인가 싶을 수 있지만 물어보고 얘기해보고 이해해야겠다. 사랑의 형태는 진짜 다양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더 잘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랑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음에 꼭 6주 뒤에 꼭 불러주세요. 맞아요. 6주 네. 뒤에 데미안으로 데미안으로 할까요? 저는 그때 돼서 네. 작품 더 일찍 목록을 부를 수도 있어요. 맞아. 어. 더 일찍 부를 수도 있어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너무 또 추운 날인데. 한번 와봤으니까 더 편하게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팟캐스트 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